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세요. 국민TV조합원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이강윤의 오늘도 이강윤 앵커를 대신해서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이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그리스 사태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1998년 봄에 터키랑 그리스를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이 IMF 경제 위기가 1997년 겨울에 있었으니까 한 3, 4개월 한국 사람들 정말 만나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때 단지 며칠만 묵었을 뿐이고 또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감히 그리스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만, 당시 제가 그냥 받았던 개인적인 느낌은, 관광산업이 없으면 그리스 국민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가 관광산업뿐 아니라 해운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활성화된 국가이긴 한데, 어쨌든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이나 기념품 엽서, 이런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보였어요. 이 사방이 유적지다 보니까. 근데 당시 어쨌든 우리는 IMF 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였고요. 그리스는 탁월한 선조들 덕에 당분간은 먹고 사는 일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만, 이제 17년, 18년, 채 20년이 지나지 않았죠. 보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산업 구조나 인구, 그리스 인구는 이제 10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우리 남한 인구의 5분의 1 정도니까 사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당시보다 그리스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여유를 좀 찾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꼭 인간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고비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또 위정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신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승조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네요. 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후임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체 회의였습니다. 위원회는 3선의 서상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 원내지도부 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고위원들 간에는 선출이 아닌 합의 추대 방식으로 후임을 정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최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내릴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조혜진 원내수석부 대표의 대행체제로 야당과의 추경안 협상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새정치연합 소식도 알아보죠. 새정치연합은 2차 혁신안을 내놨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예, 어제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비주류층은 이미 공천과 직결되는 평가위원회 구성 권한을 당대표가 행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직자 출신 당원 50여 명이 지금의 야당의 정권교체에 희망이 없다면서 탈당을 선언하는 등 당내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오늘 비노 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 또 문재인 대표를 비난해서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고요. 조 의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이전 회의에 출석해서 소명한 적이 있어서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윤리심판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윤리심판원 민홍철 간사는 지금까지 사실조사 결과와 출석 소명 및 서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회의에서 가급적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안병욱 원장도 그런 의지가 있고 검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또 진짜 인터뷰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죠. 박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셨네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언급한 데에 대해서 배신자를 뜻대로 쫓아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1조를 읽어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국정 철학의 교과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군요. 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네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논의를 위한 7월의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은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야당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여당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당분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추가 경정 예산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네요. 예. 박 대통령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 관광업종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될 경우에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면서 1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해군이 방사청 핵심 사업부 15개 직위를 내놓지 못하겠다고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군이 방위사업 비리에 자군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방위사업청 핵심 사업부서의 부서장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방위사업청 인력구조 개편 작업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해군본부 윤종준 대령은 오늘 서울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혁신 해군 워크숍을 통해서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령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된 방위사업혁신 해군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발표 자료에서 해군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방사청 내 현역 유지 필수직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투함, 잠수함, 해상 항공기 사업팀장 등 15개 직위를 해군 대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기 호위함, 사업총괄, 함상전력 담당, 해군사업 담당 등 47개 직위도 해군 중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에서 방사청 내 함정사업부서에서 근무한 해군 장교 일부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방사청 내 함정사업부서는 인적 개편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된 해석 논란에 대해서 일본 측 발언문 영문본이 정본이며 영문본에 담긴 내용이 어떤 의미라는 것은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윤 장관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영문본에 충실하면 오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며 성실히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일본이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양국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위가 메커니즘을 만들어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일본 정부가 이행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중요 요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피해자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풀어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메르스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행히 오늘은 없군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기준으로 하루 동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총 186명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도 없어서 누적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모두 31명이고 이 가운데 23명은 안정적이지만 8명은 불안정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94번째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지금까지 퇴원자는 모두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뒤에 2차례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한편 격리자 수는 어제보다 122명 줄어서 689명이 됐습니다. 메르스 말고 홍콩 독감도 유행이라는데 홍콩에서 최근 3주 사이에 독감으로 60명이 사망해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홍콩 독감 때문에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르스뿐 아니라 홍콩 독감에 대한 우려로 홍콩 여행객에 대한 입국 검역이 강화됐는데요. 인천에서 홍콩을 오가는 여행객이 일주일에 약 7만 명 수준이고요. 휴가철이 시작되면 홍콩 여행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홍콩 독감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독감의 문제는 바이러스 변이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예방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속출해서 올해 홍콩에서만 벌써 563명이 숨졌습니다. 독감은 메르스보다 전염력이 높고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방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우리나라는 겨울에 유행을 해서 홍콩 독감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홍콩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지에서든 여행을 다녀와서든 열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있다면 바로 마스크를 쓰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해왔었죠. C&M 협력업체 직원들이 어제 농성을 풀고
땅으로 내려왔군요. 예, C&M 협력업체 노동자인 임정균, 강성덕 씨는 50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C&M과 노조, 협력업체로 구성된 3자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들의 고공농성과 170여일 동안 진행된 노조원들의 노숙농성도 마무리됐습니다. 노사는 새로운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해고자들을 다시 고용하고 기술직인 이들에게 영업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근로자 78명의 해고로 시작된 코롱 노사 갈등도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사 측이 노사 상생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리해고자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굴뚝 위 농성 이어가고 있고요. 기륭전자와 LG U+ 등의 비정규직 문제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노사 갈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간의 대화와 소통은 물론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 게시판에 지금 사도 요한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오늘 저랑 이름이 비슷한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내용 있죠? 예. 대법원 일부는 오늘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 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에 해고됐습니다. 1, 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가 있지만은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날씨 알아보죠. 예,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출첵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청실홍실님께서 만평 모음이라고 해서 무려 8개인가요? 8개의 만평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다 주옥 같은데 이게 다 그림들이라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청실홍실님께서 올려주신 만평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우형님 와주셨고요. 곰곰님 와주셨고요. 청라에서님도 와주셨습니다. 들향님 반갑습니다. 동구리님, 예, 어제에 이어서 계속 제 방송 그 문제점들을 모니터링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호응은 크게 혼잣말 하듯 대화하지 마시고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호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도요한님 의견은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KD35님, 심재철 의원 유승민 사퇴하자마자 원내대표 출사표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내가 원내대표 해보겠다고 심재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참 코미디 같다고 예, 지적을 해주셨고요.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 내일까지는 진행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이규 기자님과 정승조 아나운서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된 언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요한 뉴스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JTBC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잘함 32.6%, 잘못함 61.6%, 최근 일주일 추이를 보면 부정적인 대답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요 자세한 부분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급부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주요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아마 그리고 오늘 또 그 정가 산책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볼 것 같긴 한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와 관련된 기사들이 뭐 거의 모든 뉴스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전 중앙지 경제지를 제외한 전 중앙지 일면 톱이었고요. 대략 보시면 유승민 파동 13일 상처만 남은 여권이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발언으로 거친 논란이 불거진 지 13일 만이었고요.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156일 만에 중도 하차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번 파동을 통해서 여권이 총체적인 무능 또 구조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는 게 뭐 보혁, 뭐 진보와 보수를 가르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직적인 당청 관계 이번에 아주 제대로 드러났죠. 또 뿌리 깊은 계파, 노선 갈등, 또 책임 정치의 실종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동아일보도요. 일면 톱에서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서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라면서 대통령이 변할 차례다라고 지적한 내용을 일면 톱으로 동아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또 긴급 의총을 열어서 사퇴 공고안을 표결 없이 추인한 내용들, 또 33명의 발언자 중에서 2명만 사퇴에 반대했다는 내용들, 대부분이 표결 없이 사퇴하라라는 내용을 주장했다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요, 당청 관계가 잘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공식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요, 헌정사에 기록될 치욕이다. 헌법의 기본이 무너졌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유원내 대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 1항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회 비판한 내용들도 이제 주요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뭐 그 주요 포탈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이준석 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죠. 청년 대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패자다라고 이야기한 내용들까지 이슈가 되면서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퇴 요구,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민주주의 대원 측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반박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친박은 마시던 우물에 침 뱉었다. 이거 굉장히 여전히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반론을 펴지 못하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인재 최고위원 트루먼 메가더 사례를 들어서 누가 물러났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트루먼하고 메가더의 사례를 들 사안은 아니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가더는 대통령의 직할 지휘를 받고 있는 사령관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동양의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장수가 전장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건 동양적인 관점이고 당연히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받고 있는 사령관과 또 그 관계가 마치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랑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리꾼들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지요.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비롯한 국가 혁신 과제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라면서 이제 국면 전환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들 중에 보면 전투에는 친박이
전투에는 이겼으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힘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전투는 이겼으나 전쟁에는 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친박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여권 전열 재정비에는 일단 뭐 친박 입장에서 보면 성공을 했으나 의회주의자라는 정치적 자산에 큰 상처를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결국 불통 이미지, 제왕적 리더십과 관련된 비판도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이 되고요. 또 차기 원내대표 선거,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계속 꾸준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설들을 또 보시면요. 주요 신문 모두 권력 정치를 그만두고 국정개혁에 올인하라라는 내용의 사설들을 거의 모든 신문이 게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또 한국일보 등은 정당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유승민 사퇴 과정이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경향신문의 사설을 조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삼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 가치는 훼손되고 정당 정치, 민주주의는 모독당했다. 대화와 토론, 협상과 합의의 정치는 실종되고 공포의 통치만 남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십 년 전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다. 지난 2주간 전국을 뒤흔든 유승민 축출 압력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친박계 대 비박계의 내전에 불과한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 기자회견은 그 이상을 말해준다. 그는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집요하고 폭력적인 사퇴 압박이 반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박 대통령이 그러면 완승을 거둔 것인가? 표면적,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모른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무산시킨 데 이어 배신자 유승민도 찍어내는데 성공했다. 말 한마디로 여권의 판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위력과 존재감을 유감없이 각인시켰다. 하지만 남은 임기가 줄어들수록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봉건 왕조의 군주나 조직폭력 집단의 두목을 연상케 하는 퇴행적 리더십을 드러냈다. 자신이 현대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하셨고요. 지적을 했고요. 또 유 원내대표의 낭만은 청와대와 집권당의 관계가 흘러갈 방향을 예고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오더에 따라 자신들의 손으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직접 뽑은 원내대표를 몰아냈다.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면서 표결조차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의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정신은 물론이려니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내팽개친 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 일컫기 어렵다. 향후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투톱은 청와대에 충실한 메신저 노릇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호통과 협박과 짜증으로 새누리당을 줄세우는 데 성공한 박 대통령은 헌법이든 당원 당규든 개의치 않은 사실상 총재로 군림할 게 분명하다. 대통령의 독주와 집권당의 실종이 민생에 미칠 악영향이 두렵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유 원내대표는 지난 16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한국 정치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어제, 시민들은 한 줌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이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에 뭐라고 답할 텐가? 지금 시각은 5시 정각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의 정가 산책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새누리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14일 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차기 원내대표도 당연히 중요한데 조만간 있을 당직 인선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차기 원내대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원래 임기가 내년 4월 말, 그러니까 4월 총선 그리고 5월 말까지인데 그 임기를 이제 잔여 임기를 채우는 지금도 거의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꽤 중요한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유승민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이 청와대의 직할부대적인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지금 몇 사람 하마평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 원내대표는 좀, 그 청와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그야말로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집권여당, 정책적 뒷받침, 입법적 뒷받침, 이 정도 역할에 좀 머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후속 당직 인선이 조만간 진행이 될 텐데, 네. 좀 그쪽이 훨씬 더 지금 관심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에 이 기저에는 사실 이 내년 총선 공천에 관한 이 힘겨루기가 깔려 있었다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주변의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이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나 상향식 공천을 얘기한 게 결국은 청와대 오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김무성 대표하고 또 이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한 이 유승민 원내대표, 이 비주류 투톱 세대가 있을 경우에 사실 친박계가 공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네. 이런 이제 위기감도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와 친박계가 상당한 무리수를 써서 결국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냈는데, 네. 마침 다음 그 원내대표 뽑기로 한 14일, 이 7월 14일이 김무성 대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1년, 네.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날이죠.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임기 2년 차를 앞두고 내년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 대규모 당직 개편이 예정이 돼 있었고요. 이미 그래서 이군현 사무총장이나 강석호 1부총장 등이 이제 이미 사의 표명을 한 상태고 대변인단도 이미 고별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도 지금 고별 브리핑을 하고서도 벌써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이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새누리당의 당직 개편은 이제 인선만 최종적인 발표만 남은 거고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제 조정이 끝났어야 맞는데 이번 사단을 겪으면서 사실 김무성 대표의 구상도 지금 많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에 개편될 이 당직 사무총장, 제1사무부총장 이 두 자리는 특히 내년 총선 공천 과정 이 실무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사무총장 그리고 제1 사무부총장에 누가 기용이 되느냐. 이게 이번 유승민 사태를 다시 되짚어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 네. 김무성 대표는 이 친박계이면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 친박계의 조직적인 움직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온 이 삼선의 한선교 의원을 지금 염두에 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친박계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 한선교 의원이 겉으로는 친박계도 이렇게 불리지만 네. 실제 친박계의 전체적인 움직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왔고 네. 사실 이번에 유승민 사태 와중에도 이 한선교 의원이 네. 예,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 한선교 의원 사무총장 기용 카드를 김무성 대표가 오늘 뗐는데 친박계에서 노를 했다. 이게 지금 정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조용히 잠자코 있었던 한선교 의원이 아니 나 사무총장 시킨다는데 왜 니네들이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 개인 입장을 낸 거죠. 소수 친박계가 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사무총장 인선은 좀 공중에 붕 뜬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반발을 무릅쓰고 한선교 카드를 관행처를 시킬지. 네. 근데 이제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박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친박계 조직적인 움직임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지금 또 개인적인 이 업무 스타일상 이 김무성 대표하고 죽이 맞으면 사실 이 중진, 물갈이 뭐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친박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사무총장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무총장은 총선 실무,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제1 사무부총장, 지금 새누리당은 제1, 제2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있고 제3 사무부총장도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제1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렇죠. 제1 사무부총장은 총선 때 공천 실무를 공천 작업을 이제 총괄하는 게 사무총장이고 실무 작업을 그야말로 이제 실무적인 이렇게 많은 이제 서류들, 뭐 이렇게 평가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이제 실무선에서 정리하고 가르마를 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1 사무부총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사무총장보다 오히려 제1 사무부총장의 실질적인 역할은 더 클 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친박계 핵심 인사가 거의 내정이 됐다는 설이 타다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친박계 핵심 인사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직접 드리기는 뭐하긴 한데,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 새누리당 내 재선 의원 중에 한 명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청와대 쪽에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제1사무부총장은 대충 내정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좀 사무총장 인선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을지 좀 이걸 지켜보는 게 관건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번 유승민 사태 파동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 관한 문제였고 이거 때문에 이 다음 주쯤에 아마 그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직 인선 어떻게 가르마를 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네. 이번엔 야당 쪽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안팎에서 탈당, 분당 이야기 이거 점점 커지고 있죠. 예, 오늘 예전부터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 때부터 이렇게 당을 지켜왔었던 당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 한 60여 명 정도가 네. 오늘 국회에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호남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혁신위가 이 혁신안을 내는 과정, 이게 결국 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의 친이부대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호남 의원들이 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박지원, 박주선 이런 의원들이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 바깥에 무소속으로 지금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호남을 중심으로 좀 별도의 이 신당 흐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직 이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나 신당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당직자들, 당에 오랜 생활을 해왔었던 당뇨들이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이게 이제 분당, 탈당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 4월 총선 상황에 네. 어떻게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가을에 찬바람 나고, 네. 어차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혁신위의 혁신안,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이 파격적인 변화, 변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혁신위가 조금 앞당겨서 지금 6월, 7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이 안을 내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이 반발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모여나가면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형성이 되면,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분당이나 탈당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피하기는 어려운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년 총선 공천이라는 게 사실 정치인들한테는 거의 정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피해 나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가을에 찬바람 나고 겨울에 추워졌을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혼선이 빚어지면, 네. 사실은 야권 전체가 총선에서 괴멸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렇죠. 또 이거는 단순히 위기감뿐만 아니고 이 총선에 닥쳐서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면 사실은 하나로 단일대우로 다시 이 정비돼서 나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점상으로 이 탈당이나 분당 얘기가 가을에 나올 때 지금 나온다면 오히려 네. 조금 야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간적인 조금 여유를 갖고, 네. 내부를 좀 정비하고 정리한다는 톤에서 보면 오히려 뭐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정치 세력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항상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이렇게 이게 탈당, 분당, 뭐 이제 정계 개편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야권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제가 이제 여당도 출입해보고 야당도 출입해본 뭐 제 개인적인 뭐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여당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여당은 진짜 권력이 없었을 때 네. 얼만큼 비참해지는가에 대한 그런 절실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세력 같은 경우는 사실 해방 이후로 줄곧 권력을 유지해온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 두 번 한 10년 정도 네. 이 정권을 빼앗겨 봤는데, 네. 이 가진 사람이 잠깐 없이 살다 보면 훨씬 더 추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네. 아, 이거 진짜 없으면, 와, 우리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절실함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서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친이계 친박계가 그렇게 뭐 당이 깨져나갈 것처럼 싸워놓고도 결국은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이 야당 쪽은 뭐 이런 표현이 좀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감안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정권을 딱 10년 잡아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의 달콤함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졸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하는 거 보면 네. 이 명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차려진 밥상을 뒤에 없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에 이 목말라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던져서 승부를 보고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여당 그리고 지금의 야당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네. 이제 이게 그 점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TK 기득권과 호남 기득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정치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 뭐 삐딱하게 보면 뭐 엄연한 양당 모두 사실은 지역정당, 지역주의 정치에 뿌리박은 정당, 뭐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과언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TK 쪽에서 그 지역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주의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측면이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그러니까 TK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당적에 관계없이 대부분, 호남에서 당선되는 사람들도 당적에 관계없이 대부분, 특히 다른 당보다는 이제 무소속일 경우에요. 네. 무소속도 이제 자기 TK에서 당선되는 새누리당 결국 입당하는 경우가 많고, 네. 호남도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에 입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데 잘 보면 TK에서는 그나마 무소속 당선되는 게 호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같은 큰 흐름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네. 그 조직 논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끼리끼리의 조직 논리라는 게 호남에서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새정치연합이 계속해서 혁신 혹은 쇄신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네. 가장 먼저 반발하고 가장 네. 크게 반발하는 쪽이 호남 지역 의원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호남, 광주, 전남 쪽의 정책 민도가 높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것과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좀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18대, 19대 계속 보면 호남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물갈이가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결합이 된 게 네. 지금 야당이 툭하면 분당하고 탈당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훨씬 좀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네. 이 호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호남 시민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네. 그러면 사실은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과실을 거의 까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외됐죠.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어쨌든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자부심은 컸지만 네. 정작 호남이 덕본 건 없다. 이런 허탈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 선거 때가 되면 이 호남의 정치인들이 그 심리를 교묘하게 그렇죠. 파고들고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사실 이제 호남 정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낡고 고루한 정치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바로 그런 대목일 텐데요. 네. 어쨌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야당에서 이 큰 선거 때만 되면 네. 매번 탈당 분당 얘기 나오고 뭐 이러는 게 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정대의 정가 산책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예,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워렌 버핏 67조님으로 활약을 해주고 계시는 오진근 헤어름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찬반 결정이 진행 중이죠. 캐스팅 네.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오늘에서 다음 주로 연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주 명부를 폐쇄했을 때 삼성물산 전체 지분 구조를 확인한 결과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찬성한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이 반대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에서 그 외부 전문가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이라든지 박사님들이 있는 그 주식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외부 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찬반 결정을 오늘 하기로 했다가 이제 다음 주로 연기한 상황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그 이전에 그 의결권 위원회에서 그 SK CNC하고 SK 합병에 대해서 반대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여기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그 찬성 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저도 지금 그 표를 보고 있는데 5대4로 나왔던 결과가 있었네요.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용납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죠? 네. 그 박영선 의원은 합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네. 공정한 합병 비율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다수 언론이 결국 그 3세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지 않는가. 적은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삼성물산에 싸게 합병함으로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결국 핵심은 재벌의 세금 없는 부의 3대 세습을 용납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질 가치로 1대 2.56이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이 88%나 저평가된 크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 반대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네. 캐나다 연기금도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네. 다음 주에 그 12명의 홍완성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투자위원회가 그 부당한 합병을 찬성할 시에는 배임죄 등 사법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3천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고요. 그렇죠. 네, 그 삼성재벌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전환 사채와 그 삼성 SS 신주 인수급부 사채 등 불법 차익 10조 원을 거뒀는데 그중에 상속세로 5조 원 정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한 달간 35%나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요. 상장사의 절반이 거래 정지 상태고 이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중국 주식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장사의 절반인 1,470개 상장사가 거래 정지되고 1,000개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어제는 6% 폭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중국 정부의 주가 살리기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네, 중국 정부는 11개의 강력한 정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가미 산하 증권금융 주식 유한공사는 2,600억 위엔, 우리 돈으로 47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증권사에 빌려줘서 주식을 사게 하고,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자위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모든 국유 기업들에게 그 주식 매각을 금지하고 매수를 확대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그 기업 공개를 금지시켰고, 사회보장이 근간인 양로보험기금, 우리로 말하는 국민연금인데 그 주식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5% 이상 대주주들에게 6개월 이상 주식 매도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과격한 조치들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들인데 어제까지는 상당히 그 일반인들 무차별 투매로 인해서 먹혀들지 않았는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중국 증시는 155% 폭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 한 달 사이에 35% 하락해서 상승폭의 60%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계속 폭락하면 사회 문제화가 될 수밖에 없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31명이 자살했다고 CCTV가 보도했는데 네.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중국의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버블까지 꺼지면 금융권에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계 2위인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수출입, 1대1로 관광 등 분야에서 위기에서 자유로울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중국 증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오늘은 5.8% 급반등했습니다. 네. 네, 오늘 11시 정도에 3,374포인트까지 급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리커창 총리가 46조 원의 자금을 정시에 투입하고 증금공사가 14조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면서 증시를 5.8% 급등하게 만들었고 심천 증시는 3.8% 상승했고 홍콩 증시도 5.5% 상승했습니다. 네. 다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피케티 등 5인의 석학이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는데 부채를 줄여서 그리스를 살려라 이런 메시지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교수와 제프리 삭스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하이너 플라스베크 전 독일 재무장관, 그리고 데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교수, 사이먼 렌 루이스 미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5명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주간 네이션 온라인판에 공개 편지를 보내는데 그리스에 대해서 과감하고 관대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스 경제는 대공황 이후로 가장 피폐해진 상황인데 독일과 유럽연합의 처방이 환자를 살리기는커녕 피만 더 흘리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1950년대 유럽이 독일의 막대한 2차 세계대전 전쟁 배상금을 탕감해줘서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 관련된 기사들도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교수들이 또 다른 충고를 했다고 하죠? 네, 지금 그리스 정부는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라고 하는 강요를 받고 있는데 그 총알은 그리스의 미래뿐 아니라 희망,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인 유로존까지 죽이고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스에 대한 채무 조정, 부채 탕감으로 경제가 숨통을 터여줘야 되고 채무 상환 기간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가혹했지만 실패한 긴축 프로그램을 인도주의적으로 제고하고 대규모 부채 탕감에 합의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역사는 이번 주에 당신이 한 일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리스 국가 부채가 390조 원인데 EU GDP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스가 15조 원의 재정 수지 개선의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그리스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월급이 126만 원, 8.1%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170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연도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0년도는 2.8% 인상이 그쳤고 2011년도에는 5.1% 인상, 2013년도에 6.1%,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 최저임금 적용은 7.1% 인상이 그쳤습니다.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 원으로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 턱없이 못 미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10조 황금알로 통하는 면세점 사업자 4곳이 4곳 선정하는 선정 작업이 10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5시에 결정된다고요? 네, 오늘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데, 재벌 대기업 몫으로 2장이 있는데, 신세계와 HDC 신라,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한화, SK, 이랜드 등 7곳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곳을 뽑는 중소기업 몫에 대해서도 14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기업별로 5분에 불과하고 질의응답은 20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제주 시내 면세점 후보 3곳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한 곳이 최종 선정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황에도 면세점 사업은 두 자릿수 고속 성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돼서 지금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셨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까지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내가 좋아님, 또 행복한 둥이맘님 와주셨네요. 쿠루루님, 또 로즈님은 이상호 기자 일은 잘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산까치님,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양정대 기자가 이제 야권 내에 이제 신당 창당설, 분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반응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산까치님께서, 그 인간들 잘 나갔다. 내부에 총질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네. 안 바쁜 벌꿀님은 호남 향후의 영남 박사모 패거리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명단을 일일이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소님, 오늘 탈당한 당직자들은 지난해 재보선에서 천정배 의원 선거 도왔다던데 탈당이 아니라 출당될 사람들이었음. 제발 제대로 정리하고 야당이 제대로 섰으면. 매번 꿀같은 찬스 지발로 차는 꼴에 화가 버럭버럭 이렇게 해주셨고요. 동그리님은 이제 저한테 많은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고 또
훨씬 듣기 편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둥이파빠님, 억지로 안 쫓아내도 알아서 나가니 얼마나 행복한가. 에휴 해주셨고, 동구리님이 우픈 댓글이라고 다시 달아주셨습니다. 해파리님은요, 예견된 상황이 오는 것 같다. 자기 희생 없는 당의 발전은 없다. 탈당하는 사람들은 나가서도 그 버릇 고치기 힘든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명천 재단님, 인터뷰 정말로 호민련을 꿈꾸는 출당시키는 게 당에도 도움될 듯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여기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붙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랑 같이 인터뷰를 해주셨던 워린 버핏 67조님, 야당 10년 집권의 달콤함, 7.5년의 고통은 생각 안 하나 억대 세비 연봉과 의원 특권에 만족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그 졸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실함이 우리가 오히려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뭐 2000년, 그러니까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 그 이념 분포상으로 보면 그 새누리당에 유리한 분포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쪽은 항상 뭐 40% 이상 정도가 유지가 되니까 이쪽 그 진보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도층을 최대한 끌어오는 게 항상 관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는 우리가 그래도 더 잘 뛴다 이런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이제 2차례 연속 지고 또 총선에서 번번이 이제 저희가 밀리고 또 뭐 재보궐이나 이런 데서도 지면서 그동안 설렁설렁 뛰는 것 같았던 새누리당 쪽이 선거에서도 굉장히 이제 치밀하고 꼼꼼하게 또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들이 강하고 장기적인 전략도 잘 세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또 소소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최재성 사무총장 폐지 혁신안 적극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최재성 사무총장이 사실상 이제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당 개혁하겠다라고 이제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비노계라고 뭐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저기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해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사무총장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폐지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 김한길계의 입장을 혁신이가 받아준 것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애청자님께서는 오해하셨네요. 내년 총선 이후에 사무총장제 폐지하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소님은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호남 4선 이상 출마 금지 이거 좋다고 혼합재료님께서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파란 옷당님 와주셨는데요. 권력만 쫓으며 권력만을 위해 무엇이든지 불사한다면 새누리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나마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답글을 달아주셨고요. 로니님, 또 문광님 오늘 또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혼합재료님이 또 아주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충분히 좋은데 이강윤 앵커님만큼 좋아지고 싶으시면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발성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랫배에 힘 주면서 연극 배우들의 발성법인데 이강윤 앵커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복식 호흡을 앞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얀님께서요. 단독 기사, MBN 단독이네요. 박주선 잃으면 다음 주 탈당 선언 뒤 신당 창당 선언 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와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청라에서님께서 강력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어울공방님도 이제 출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죠.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또 정무수석을 역임한 분이세요. 권오중 서대문 희망발전소장님 모셔봤습니다. 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핫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부양책, 정책을 내놨어요. 예. 박원순 시장이 비서실장 출신이신데 예. 최근 메르스 이후에 박 시장의 행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메르스로 인해서 침체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밝히시고 네. 먼저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중국 동남아로 날아가서 현지 설명회를 갖겠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9월까지 전통시장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네. 건축 허가 절차도 확 줄이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엔 메르스 사태 초기에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면서 네. 공세적인 그 대응을 펼친 박 시장님께서 네. 메르스 사태 이후의 후속 조치에서도 네.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것은 네. 시민의 삶을 책임진 단체장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재선 때 선거운동 또 포스터가 딱 떠오릅니다. 예, 예. 사실 이런 의견들은 낼 수 있어도 박원순 시장이 반대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 물론 그 최종 결정은 뭐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후보가. 네. 작년 6.4 지방선거 때 이제 박원순 후보의 뒷모습만 보이는 포스터가 화제였었는데요. 네, 화제였죠.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는 농담적으로 얼마나 앞모습이 자신이 없으면 뒷모습만 보이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집단 지성을 강조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들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시는 편이죠. 네. 물론 선거 후에 어느 자리에서 본인이 선대본부장을 했으면 그런 네. 포스터를 안 만들었겠다고 얘기하신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예. 박원순 시장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한마디로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사회 모든 분야에 관심이 대단하시고 맞습니다. 해결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남달라서 보자는 사람들이 따라가기 바쁩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만기칠람 아니냐는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제 생각으로 시민들의 삶 하나하나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뭔가 해내는 그리고 해내려는 현장의 리더십을 가진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배우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소통의 자세입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박 시장님은 우주인하고도 민원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아무리 어려운 현장의 소통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공감과 소통의 능력 이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재보궐 당시 재보궐이었나요? 그때도 당시 경청 투어라는 걸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통을 강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예. 네. 옆에서 보실 때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신데 박원순 시장이요. 예. 박원순 시장의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 또 잠재력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직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확장성에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네.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정의 영역에서 성과를 도출해내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와의 무능과 대비되는 행정능력 면에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내 문제로 조금 들어가서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최근에 많은 혁신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도 2차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구체적인 혁신안에 대한 평가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개인적인 분위기,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혁신위 활동이 처음에 시작된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못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혁신위가 당의 분란을 해소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내년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에 칼자루를 맡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하는 행보나 최근 내놓는 혁신안을 보면 조금은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계파 문제에만 올인하는 듯한, 계파 문제 해소에만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파 프레임에 늪에 빠지면 일단 당원과 국민은 사상되게 마련이죠. 계파 문제가 모든 당의 문제의 근원인 양 덮어버리려 하기보다는 상대당이나 국민을 보고 혁신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고위원회 폐지, 사무총장 폐지 등 모든 문제만 되면 폐지하겠다는 폐지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혁신위에서 경선 룰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혹시 이런 룰이 좋겠다라고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으실까요? 총선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선 룰에 앞서서 어떤 총적 목표에 따라서 당내 기득권을 어느 수위로 교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결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후에 오픈 프라이머리든 당원 경선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우리 당이 이런 세력과 인물로 정치하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방침을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년 총선은 세대 교체하고 세력 교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례 없는 혁신 공천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내년 총선을 뛰는 사람들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 측근으로 이제 소개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권 소장님도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대가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에요. 어떻게 좀 차별화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두원 의원이야 3선이나 하신 분이니까 만만한 상대는 아닌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새누리당 정치 지형상에 정두원 의원이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라는 좀 애매모호한 포지셔닝이 있어서 내년 공천이 어떻게 될지가 일단 의문인데요. 그건 상대방의 문제니까 저희 쪽 문제를 얘기한다면 저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현직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어필하고 싶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으로서 함께하는 행정 경험과 철학을 살려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정치 계획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은 17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성격이 강한데요. 그렇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치에서도 뜻을 펼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 지역구 출마하실 지역구가 어디시죠? 서대문 을 지역입니다. 서대문 을 지역이죠. 서대문 을 지역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또 국민분들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정치연합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탈당 선언, 신당 창당,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의 중심이 흐려지다 보니까 원심력들이 계속 커지는 경향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력이든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든 당의 개혁과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잘 얘기가 된다면 긍정적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긍정적인 면에서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바깥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정의당, 노동당 등 야권의 4개 세력이 연대를 한다, 힘을 모은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조성주 후보의 돌풍이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 정당들의
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가시화된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정의당의 조성주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성주 후보의 출사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총선은 새로운 인물과 세력으로의 교체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순하게 몇몇 지역은 물갈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예비 리더들을 링 위에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의당 조성주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2세대 진보 정치라든지 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운동 밖의 노동 등 이런 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실장이었고요.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권오중 서대문 희망발전소장이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댓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떡님 와주셨고요. 또 둥이파파님께서 친노비노보다는 주류, 비주류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까지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행복한 둥이만님께서도 호응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비가 내리고 애청자, 또 어린법빈 67조님 다시 와주셨고요. 노네임, 또 다름과 닮음님께서 와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로니님 또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아직 뭐 한 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앞에서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이 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내용이었어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네요. 이제 보름 사이에 11.4%포인트나 지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동력이었고요. 또 저희가 뭐 지지난주부터 버티면 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미래 권력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점과 이제 일치가 되는 부분이지요. 리얼미터가요.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린 8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조사를 했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원회 대표가 16.8%로 2위에 올랐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1%로 1위였어요. 이거 불과 이제 2.3%포인트 차이인가요? 크지 않죠. 김문수 전 지사는 6.0%. 원래 앞서 있었는데 밀린 거죠.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반등할 요소가 없었는데 11% 이상이 올랐다.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5.4%, 오세훈 전 서울시장 5.1%. 이 뒤를 이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3.1%, 남경필 지사가 2.5%, 홍준표 경남지사도 여전히 2.3%의 지지를 받았네요. 이 리얼미터가 지난달 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유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5.4%였거든요. 보름 새 11.4%포인트 급등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유승민 축출 전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전국 이후 아까 13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고 결국 정치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유 원내대표였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 충청, 세종에서 30.0%, 충청권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광주, 전라에서도 19.7%로 1위였습니다. 고향이죠. 대구, 경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22.2%였는데 여기에 불과 1.1%포인트 뒤진 21.1%로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서울, 부산, 경남, 울산, 경기, 인천 등의 차례였고 모두 2위를 차지했는데 연령대로 보면 유 전 원내대표가 30대에서 24%, 40대에서 29.7%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어요. 김무성 대표가 30대에서 8.1%, 40대에서 9.4%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포인트 이상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각각 12.6%, 10.1%였는데 이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